윤동주가 유학했던 또 다른 대학 도시샤대. 교정이 세워진 윤동주 시비에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 도시샤대 영문과에 다니던 1943년 윤동주는 불시에 들이닥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윤동주는 8개월에 걸친 신문 끝에 재판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로 이송된다. 당시 사상범들을 수용했던 후쿠오카 형무소. 윤동주는 위험한 사상범으로 다른 죄수들과 격리돼 형무소의 독방에 갇힌다. 차디찬 독방에서 죽어간 윤동주. 당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 시인의 쓸쓸한 죽음이었다. 생전에 윤동주가 발표하지 못했던 시집은 후배인 정병욱의 고향집에 숨겨졌다. 요 밑인데요. 요 밑인데 요걸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이쪽에 밑에 우리가 여기 뜯고 마루를 뜯고 요 밑에다가 이제 독을 묻고 이제 그 아무래도 상하니까 독 속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했었다. 마루 밑에 숨겨진 시집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조선어를 읽고 쓰는 것이 모두 금지됐던 일제 말기. 윤동주의 한글시는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는 불온 문건이었다. 그러나 정병욱은 일본군에 징집돼 전쟁터로 향하면서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시만큼은 꼭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형님이 학병을 가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이걸 맡기면서 원고를 맡기면서 내가 만약에 학병에서 죽고 못 돌아오면 죽어서 돌아올 수가 없으면 독립하기 전에는 이 원고를 내놓지 말고 만약 못 돌아올 때는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원고를 연대를 가져가서 이걸 발표하게끔 해라.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6필 원고까지 완전히 보관되고 동시까지도 다 보관됐다는 거는 기적입니다. 해방 직전에 뭐 시를 발표한 적이 없으니까, 시인으로 공인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우연히 그 친구와 이제 동생 집안의 그 힘으로 재발굴된 거죠. 이건 정말 우리나라 문학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국학자료실. 제작진은 이곳에서 윤동주의 6필 원고를 연구 보존을 위해 수장고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촬영할 수 있었다. (70여 년) 전의 원고를 손상하지 않기 위해 촬영은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6필 시집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표지 바로 뒤에 만년필로 써진 서시. 청년 윤동주의 정결한 필체가 생생하게 전해진다. 윤동주는 현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특히 청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70여 년) 전 쓰여진 그의 시가 현대 젊은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후배 시인 세 사람에게 들어보기로 했다. 근데 젊었을 때 저렇게 글자를 자리를 잡은다는 게, 윤동주 씨는 뭐 서정이니 뭐 참여니 뭐 저항이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문학적이고 시적인 감성을 놓치지 않은 시인이고 그게 영원성에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청년쯤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는 그 지점에 윤동주가 주는 그 묘한 각오, 결심 이런 걸 하게 하는 시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청순하고 고결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삶 자체가 이 순결하고 또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를 또 비춰보는 지금 내 현실이 어떤가, 지금 우리 그 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그 시를 통해서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청년으로 이렇게 일반 독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김광석의 노래를 영원한 청년의 언어. 아, 청년이네. 그 말이 딱 맞는 말인데 윤동주는 영원한 청년 시인이죠. 영원한 청년 시인 윤동주. 그 시의 감동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시집은 영어 등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출판됐다. 세계의 젊은이들은 윤동주의 시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공유한다. The reason I like his poem is because he doesn't use any fancy or difficult words, so it's really easy to follow, it's easy to read. However, his message is really profound and it's incredibly deep. And it also really helps me look back on myself and really reflect on myself. So many times when I read his poems, it really helps me to reflect on myself, and that's why I love his poems. Alors, je pense que son style d'écriture est assez doux et assez honnête finalement. En fait, l'auteur se dévoile petit à petit dans ses écrits et on peut essayer de s'identifier au poète. Et vraiment, je pense que c'est pour ça qu'il est spécial, que 윤동주 est spécial, c'est qu'on aime vraiment également la personne qui écrit et pas simplement son écriture. 제가 20대를 보내면서 윤동주 선생님이 하늘을 보면서 별이 스치우는 모습을 보고 일제시대의 강점기에서 젊은이들 가슴속에 있었던 어떤 야망이나 포부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안타까움이랄까? 이게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반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내 나이에 내가 가져야 할 포부나 야망이 뭘까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중국 북간도의 드넓은 벌판. 이곳에서 어린 윤동주는 시인의 꿈을 키웠다. 윤동주가 태어난 명동촌은 100여 년 전 북간도 제1의 조선인 마을로 지금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윤동주의 생가는 마을 한 복판에 자리한 큰 기와집이다. 조부 때 함경도를 떠나온 윤동주의 집안은 콩농사를 크게 했던 분홍이었다. 1917년 윤동주는 이 집의 맏손주로 태어난다. 당시 아버지는 신학문을 배운 지식인이었고 마을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해 윤동주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다. 교육열이 높았던 명동촌 사람들은 마을에 학교를 짓고 독립투사들을 교사로 맞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 학교에서 어린 윤동주는 한글을 배웠다. 이후 평생을 함께한 동갑내기 사촌 송몽규와 서울에서 발간되는 소년 잡지를 구독하기도 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다음해인 1938년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문과의 신입생으로 기숙사에 들어선다. 지금은 윤동주 기념관으로 쓰이는 옛 기숙사 건물에는
시인의 꿈을 안고 연희 전문학교를 찾았던 청년 윤동주의 설렘이 서려 있다. 일본이 전시 분위기를 강화하며 조선어 교육을 전면 금지하던 당시 기독교계 학교인 연희 전문학교에서만은 우리말과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제가 알기에 그 당시에 연희 전문은 지옥이에요. 술, 담배 먹어도 퇴학이야. 정학이 아니야.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학교였어요. 매일 예배 보고. 이제 윤동주니까 거기에 친화력을 가졌지. 근데 윤동주하고 아주 궁합이 봤어요. 연희 전문이 가르쳐준 기독교 정신, 또 특히 거기서 한글을 배웠다는 거. 이런 거. 또 그때 한국 역사도 배웠어요.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런 것이 윤동주의 생각을 더 기름지게 한 것 같아요. 당시 연희 전문에는 한글학자인 외솔 최현배 선생도 있었다. 윤동주는 늘 맨 앞자리에서 최현배 선생의 강의를 경청했다고 한다. 윤동주의 연희 전문 1년 후배인 유동식 교수. 연희전문학교 1학년 때 사진이지. 윤동주와 맞은편 기숙사 방을 썼던 그는 조용했던 선배 모습을 기억한다. 뭐 시인인지도 몰랐어. 우리는 참 아주 얼굴색이 아주 하얗고 아주 선빛이 깨끗한 아주 그런 티가 없이 있고, 시도 그렇지만은 생김새가 아주 티가 없이 생긴 분이야. 늘 미소 짓고, 나중에 시를 보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참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인상이었는데, 북간도에서 온 맑고 깨끗한 인상의 유학생에겐 모국의 모든 것이 문학의 자양분이었다. 청년 윤동주는 당시 조국의 현실을 접하며 아름다운 시어를 다듬기에 매진한다. 마침내 그의 시에선 한자어가 완전히 사라지고 현대적인 시어가 완성된다. 시를 제외하면 윤동주의 유품은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다. 몇 개나마 남은 것은 친구인 강처중이 보관하던 것이다. 저는 강철 선생님이 갖고 계시다가 주셨던 버클이에요. 졸업기념으로 이제 연희에서 문과였기 때문에 LD가 되는 거예요. 친구는 윤동주가 연희 전문 시절 얻은 귀중한 재산이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소수의 친구들과 교류했던 윤동주에게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며 함께 교우 회지를 만들었던 강처중은 헌신적인 친구였다. 강처중은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 간 후 그의 물건을 복원하다 광복 후 월남한 유족에게 책상을 비롯한 유품을 건넸다고 한다. 전해주신 책들이에요. 책상이 원래 있었는데 이사를 여러 번 하다가 너무 이제 부서지고 그래서 서랍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안증뱅이 책상. 안증뱅이 책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다무크 그런 거였는데 이제 책상 이제 겉에 건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해서 서랍만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보관을 열심히 잘하신 거네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그 당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을 건데 친구를 위해서 그 책상하고 기타 이제 그 유품하고 이제 원고를 그 보관하셨다는 거 보면은 전체 친구 간에 상당한 그 의리가 있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처중이 보관한 윤동주의 유품에는 수십여 권에 이르는 책도 있었다. 그것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윤동주의 사상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였다. 전세가 악화되자 일본은 혹독한 식량 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기숙사 역시 식량 배급이 좋지 않아 윤동주는 현재 서촌으로 알려진 누상동 일대에 하숙을 얻는다. 예술촌으로 변한 서촌의 명물 윤동주의 하숙집 터. 이곳에서 윤동주는 후배 정병욱과 함께 시쓰기에 매진한다. 정병욱은 윤동주가 시로 소통한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다. 강초종 선생이 쓴 발문 같은 거 보면 이제 윤동주가 절대 안 하는 게 이제 뭐 시를 이렇게 어디 지적하면은 이제 그런 거를 안 받아들였다. 강초중의 그 시에 대한 충고는 안 듣고 정병욱의 그 후배인데 5살이나 아래 후배인데도 정병욱이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듣고 거기 따라서 자기 시를 이제 보완하는 거를 한 거 보면 윤동주 시인도 정병욱 씨의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 공감하고 인정했던 것 같아요. 정병욱은 윤동주가 쓴 시 별 해는 밤이 너무 비관적이라며 시어를 보충하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아는 별 해는 밤의 마지막 년이 완성됐다. 연희 전문 4학년이던 1941년 일본의 압제는 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해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고 조선어 말살 정책을 더욱 강화해 한글 문학은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한글 문학이 금지되던 이 시기 윤동주는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완성한다. 윤동주는 출판을 목적으로 모두 3부의 시고를 만들고 시 한 편을 적어 서문을 대신했다. 현재 서시로 알려진 시집의 서문. 여기엔 암흑의 시대 시집을 출판하고자 했던 청년 윤동주의 의지가 담겨 있다. 윤동주가 시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찾았던 교토의 도시샤 대학. 당시 영문과 동기들에게 윤동주는 조금 특이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お宅やこそあれでしょ、ユン・トンジュンさんに会ってられないからわからないでしょ、どんな方だったか。私らの方が分かってるわけです。姿勢が良かったことですね。お背が高くてね、いつも姿勢が良かったです、あの方。その時名前何と言いました、ユン・ドンジュンさんは。やっぱりユン・トンジュンっておっしゃってました。それで名前を覚えたんです。 오래전 사진을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기는 윤동주의 또 다른 동급생 기타지만 이 사진을 찍은 날 윤동주는 일본인 동급생들에게 아리랑을 들려주었다. 1943년 하숙집에서 형사들에게 체포된 윤동주는 시모가모 경찰서의 유치장에 감금된다. 당시 윤동주는 교토 제국대학에 다니던 사촌 송몽규와 자주 교류했는데 조선인 유학생들의 동향을 주시하던 일본 경찰은 두 사람을 1년 가까이 미행하고 있었다. 북간도에서부터 함께했던 두 친구는 재판을 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사상범으로 투옥된다. 당시 일제는 사상범의 판결문을 극비문서로 보관했다. 2010년에야 일반에 공개된 판결문에 의하면 윤동주는 조선민족이 실력과 민족성을 향상해 독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이 패전할 때에 맞춘 무력 봉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 사법부는 지금은 중국 정부에 의해 복원된 윤동주의 묘지, 광복 후 학병으로 끌려갔던 정병욱은 살아남아 고향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윤동주의 시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는다. 1948년 윤동주의 시가 마침내 세상에 발표된다. 정병욱과 강초중 두 친구가 각자 복원한 31편의 시를 모아 발간한 시집이었다.